안녕하십니까. 2013년 9급 국가직 지방직 한국사 해설 강의를 맡게 된 김상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해설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강의와 관련돼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왜 기출문제인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가끔 기출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왜 기출문제를 굳이 풀어야 돼요? 똑같이 나오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비슷하게는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일단 비슷하게 나온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비슷한 내용이 비슷한 유형이 그 다음에 특히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사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사료 문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출문제에 나왔던 사료들이 대부분 다시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안 나와도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 출제 경향도 알 수 있고 어떠한 내용이 주로 나오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기출문제인가? 가장 검증된 문제입니다. 기출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안 풀고 예상문제 위주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굉장히 이거는 효과가 적습니다. 왜냐? 어설픈 예상문제 10회보다는 기출문제 3회가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문제풀이에 들어가면 우선 예상문제, 물론 푸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기출문제를 우선 풀고 그 다음에 예상문제 풀기를 권합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걸 먼저 얘기 드리고, 자, 두 번째 제 해설 강의의 특징을 하고 바로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해설 강의의 특징은 일석삼조의 해설 강의라는 겁니다. 일석삼조 해설 강의. 뭔 소리냐? 하나의 돌로 세 마리의 새를 잡듯이 이 해설 강의 한 번으로 여러분은 세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완벽한 문제 해설. 이건 기본입니다. 아니 문제 풀던데 문제를 이해 못하겠다, 못 풀겠다. 그건 잘못된 거죠. 최소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 분이라면 이 문제풀이를 들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 효과는 또 뭐냐? 두 번째, 문제 출제 부분에 대한 학습 효과. 문제 해설다, 문제 해설다. 이렇게 끝내지만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 문제 출제 부분에 대해서 이 어떠한 내용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떠한 배경이 있으며도 중요한 부분일 때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푸는 요령 향상. 문제 푸는 요령 향상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실력이면 똑같은 점수가 나온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한마디로 똑같은 실력을 갖고 있어도 문제 푸는 센스에 따라서 고득점을 하냐, 그것보다 저득점을 하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는. 그건 어떠한 차이냐? 한마디로 문제의 포인트를 잘 잡냐, 못 잡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저희 해설 강의는 이 문제 푸는 요령, 어떻게 포인트를 잡고 그 다음에 조금 헷갈리는 문제도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는지 그 포인트, 문제 푸는 요령까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이 세 가지 완벽한 문제 해설, 문제 출제물에 대한 학습 효과, 그리고 문제 푸는 요령 향상 이 세 가지 모두를 여러분들은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이 효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문제 해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게 될 해설 강의는 9급 국가직 그리고 지방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국가직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신 문제인 2013년. 여러분들은 문제풀이를 할 때 무조건 최신 문제를 위주로 푸는 게 좋습니다. 너무 뭐 2000년 이전 문제를 푼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요즘 출제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최근에 5년 정도 이 문제, 기출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 올해 문제는 더더욱 좋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2013년 9급 국가직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 한국사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물어보는 문제들로 평이했습니다. 문제 난이도 평이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문제의 난이도가 평이한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2009년 7급 국가직 시험 같은 경우는 꽈락자가 거의 7, 80%에 이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40점도 못 맞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40점도 못 맞은 사람들이 많았을 때 40점 이하의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당황을 했죠. 평상시에 90점 맞는 애가 60점 맞았다. 그래서 막 멘붕에 빠졌어요. 나 떨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합격합니다. 왜냐? 대부분이 꽈락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 이야기 드린다면 문제의 수준이 높던지 낮던지 문제가 이번에 쉽게 나올까요? 어렵게 나올까요? 그런 거 별로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보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은 상대평가일까요? 절대평가일까요? 절대평가 아니라 바로 상대평가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문제의 수준이 어렵거나 쉬운 게 문제 아니라 남들보다 더 잘 보냐 못 보냐 그게 문제인 거죠. 만약에 평이하게 나왔을 때 남들보다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고득점 하면 남들보다 더 좋은 성적 맞게 되는 거고 무지하게 어렵게 나왔어요. 무지하게 어렵게 나왔을 때는 저득점을 했더라도 남들보다 잘 보면 그 사람은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왜 이걸 강조하냐? 문제가 교수님 이번에 문제가 어렵게 나올까요? 쉽게 나올까요?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시험은 상대평가지 절대평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수준에 대해서는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 최소한 중요한 건 남들보다 잘 봐야 된다. 그것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때 국가직 9급은 평이한 편이었고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은 14대 6으로 기존의 출제형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자, 보통 크게 이제 국사 보려면 전근대사하고 근현대사로 나눕니다. 근현대사는 이제 근대와 현대 합쳐진 건데 출제 비중은 보통 여기가 70%, 여기가 30%의 비중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20문제 중에 14문제는 전근대사에서, 그 다음에 6문제는 근현대사에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법칙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전근대사에서 15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근현대사에서 5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전근대사에서 13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근현대사에서 7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평균적으로 70대 30의 문제 출제 비중을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직 시험도 14대 6으로 기존의 출제 경험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문제의 두 가지 특징. 현재 추세인 단답형과 수능형 문제의 절충 형식은 그대로 가져왔다. 예전 같은 시험은 단답형이었습니다. 몇 년 전, 꽤 오래전보다는 주로 단답형 문제가 많았지만 점점 수능형 위주의 문제, 특히 뭐가 많이 나오냐? 사료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커졌습니다. 웬만한 문제는 다 사료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단답형과 수능형 문제의 절충 형식은 그대로 가져왔지만 긴 지문의 사료 문제가 비교적 적게 나와. 이 얘기는 왜 되냐면 우리가 좀 뒤에 풀어볼
지방지, 구급 지방지 있습니다. 이 구급 지방지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지만 사료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푸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긴 지문의 사료 문제가 비교적 적게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푸는 시간은 그리 많이 걸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여러분이 좀 어려웠다는 부분은 6번의 갑오개혁, 그 다음에 14번의 일제강점기에서 무장투쟁, 여기서 상당수 수험생들이 약간은 헷갈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9급 9까지 어떤 출제 경향을 보였나 설명드렸고 문제 1번부터 천천히 문제에서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1번입니다. 밑줄 친 왕의 업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여러분들이 지문이 주어졌습니다. 이 지문에서 어떤 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왕 7년에 율령을 반포했다. 율령을 반포했다. 처음으로 백관의 공복을 제정했다. 금관국 가야의 왕이 항복했다. 이 정도 힌트가 나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하나만 나와도 웬만하면 풀 수 있는데 3개가 나왔어요. 옛날에 지금의 옛날 율령이라 했죠. 율령을 반포했다. 처음으로 백관, 모든 관리의 공복, 공식적인 복장을 제정하였다. 신라 6세기 법흥왕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금관가야가 항복했다. 당연히 법흥왕이죠. 참고로 금관가야 다음에 대가야가 망함으로써 가야연맹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대가야가 멸망한 건 진흥왕 때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율령을 반포했다.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금관가야가 항복했다. 법흥왕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하나하나 봅시다. 자, 1번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건원이란 연호. 왕이 재기간에 따라서 그 연도를 부르는 명칭입니다. 참고로 이 연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국과 대등하다는 걸 나타냅니다. 중국과 대등하다. 그리고 왕권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나타내는 그런 것이 바로 연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연호를 사용했던 분은 광개토 대왕이죠. 자, 연호에 대해서 잠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최초로 연호를 사용했던 분은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입니다. 이분의 연호는 영낙이었죠. 자, 그리고 신라에서는 건원이란 연호를 누가 사용하냐? 법흥왕이 사용을 합니다. 처음으로. 자, 그럼 답이 나왔네요. 바로 1번. 건원이란 연호를 사용했다. 법흥왕. 1번이 답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계속 알아봐야죠. 자, 건원이란 연호 사용했고 그러면 또 다른 연호 사용한 왕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개국이란 연호는 누가 사용했냐? 진흥왕이란 분이 사용을 했습니다. 요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데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는데 답만 찾는 거는 제대로 푸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도 풀어봐야죠. 자, 2번 이사부를 시켜 우상국을 정복하였다. 지정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이사부. 한마디로 독동 우리 땅에라는 노래 나와요. 지중왕 몇 년까지도 압니다. 지정왕 13년 이사부 시켜 우상국을 정복했다. 자, 이건 지정왕이죠. 자, 유학교육을 위해 국학을 설립했다. 국립대학인 국학을 설립한 건 통일신라시대 신문왕입니다. 자, 그리고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이건 바로 진흥왕의 업적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함정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만약에 진흥왕 때 화랑도를 시작했다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럼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거 굉장히 착각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화랑도는 옛날부터 신라시대 고대 신라부터 있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흥왕이 이걸 보니까 젊은 무리들이 산천을 찾아다니면서 호연지기를 기르는구나. 아, 이 제도 굉장히 좋다.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자 했던 게 바로 진흥왕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진흥왕은 화랑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인 조직을 개편한 분은 바로 진흥왕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이렇게 푸시면 돼요. 1번 문제의 답은 1번. 지중 버풍을 찾는 것이었고 건원이란 연어를 사용했다가 답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은 같은 해에 벌어졌던 사건들이다. 이러한 사건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박정철 사건, 4.13 의원, 60 국민대회 개최. 솔직히 이 두 개만 봐도 답은 나옵니다. 87년 6월 민주화 항쟁, 민주항쟁이죠. 민주화운동. 자, 60 국민대회 개최,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결성. 자세히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자, 87년 이 당시 상황은, 87년 이 당시 상황을 보면은 우리는 대통령을 직접 뽑았을까요? 간접적으로 뽑았을까요? 이때. 대통령 직접 못 뽑는 시대입니다. 간선제입니다. 간선제. 한마디로 대통령 국민들이 직접 뽑지 못하고 체육관에 모여서 81년에 전두환이란 분이 잠실체육관에 모여서 거기에 대통령 선거인단이 국민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대통령 선거인단들이 모여서 찬성, 99%의 찬성 정도 돼서 대통령이 된 분이 바로 전두환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이 직접 뽑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대통령 뽑는 간선제. 그래서 임기는 이 당시 7년이에요. 그래서 88년에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87년이 됐죠. 87년이 되니까 국민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니,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 못 뽑냐. 이게 81년부터 아니라 이미 72년 10월 유신 때부터 계속 이때까지 못 뽑은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래서 어떠한 일도 있었냐. 일단 4.13 호원 조치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4.13 호원. 국민들은 계속 주장을 하죠. 제발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게 하라. 직선제를 하자. 그랬더니 4월 13일 날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나와서 한 말이 뭐냐. 나는 현재 헌법이 너무너무 좋아. 이 헌법을 나는 보호할 거야. 이게 바로 4.13 호원입니다. 그때 국민들이 열이 받았죠.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터진 게 뭐냐면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이죠. 박정철이라는 분은 서울대생이었었는데 처음에는 왜 죽었는지 국가기관에 끌려서 죽었는데 그 정확한 진상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5월 달쯤 돼서 이게 물고물 심하게 봐서 죽었다 하는 게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엄청나게 일어나고 특히 이제 이 60 국민대 이때 되면은 거의 막 100만 명 이상이 들고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됐냐? 6월 9일 날 그 시위 도중에 연대생 이한열이라는 분이 경찰서 최루탄에 맞고 숨집니다. 그래서 6월 10일부터는 어마어마한 그 국민들이 시위가 있었고 그 시위가 너무 커지니까 이게 이제 6월 29일까지 가죠. 그래서 이 시위가 너무너무 커졌고 서울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결국 전두환 정권은 굴복을 하죠. 그리고 6월 29일 6.29 선언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6.29 선언의 포인트 뭐냐?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대통령 무슨 제를 하겠다? 직선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